안녕하십니까, 이진도입니다. 이진동의 속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요즘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노골적인 윤석열 옹호, 그리고 심지어 내전 선동까지 하는 그런 어떤 보도 행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조선일보 보도 행태들에 대해서 오늘은 신미 민원연 사무처장님 모셔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였던가요? 네. 그 내란 내란 관련해서 그 저널리즘 어떻게 네. 보도해야 되느냐 네. 이런 토론회도 하셨죠. 네. 네. 그러니까 이번 그 12.3 내란 이후에 네. 언론 보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게 어떻게 언론이 이럴 수 있냐. 네. 예, 매우 이제 분노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언론들이 이런 초유의 내란 사태에 대해서 뭐 진보 보수할 거 없이 이거 문제 있다, 이거 위법적이다, 네. 이렇게 다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고 또 1월부터 본격적으로 헌재에서 탄핵 심판 변론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언론이 제 역할을 하기보다 이게 윤석열 또는 윤석열 측 받아쓰기 문제도 심각하지만 네. 사실상 내란 세력의 동조, 옹호, 선동. 네. 네. 근데 그걸 모든 언론이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언론이 그렇지는 네. 않은데 네. 저희 민원연이 분석을 했을 때는 상당수 언론,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언론들 중에 이제 우리가 보수 언론으로 분류하는 언론들이 더 심한 거고, 네. 그리고 진보 언론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언론에서도 일부 어떤 따옴표 저널리즘, 윤석열 쪽에 그 받아쓰기가 있더라 이런 취지신가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 이제 예전에는 보수 성향 언론, 진보 성향 언론 이렇게 네. 보도 형태가 달라졌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 내란 보도에서 특징은 네. 윤석열 정권에 장악된 언론이냐, 장악되지 않은 언론이냐에 따라서 네. 윤석열 내란 세력의 스피커 노릇을 했냐 안 했냐가 뚜렷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거 혹시 대별이 됩니까? 어떤 언론 뭐 지칭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에 한해서 네, 세미나에서도 나왔고요. 저희가 12.3 내란 이후 민원연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윤석열 받아쓰기 대표적인 게 신문이나 방송을 보시면 제목에 윤측 이렇게 나오는 제목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들이 어떠한 주장이나 반박을 하면 그 내용이 사실인지를 검증도 안 하고 비판하지도 않고 크게 제목으로 따옴표를 쳐서 보도해주고 속보로 실시간으로 거의 중계해주다시피 하는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어떤 법적인 법적 근거에 따른 반박이나 이런 거라면 더더욱 모르겠지만 주로 정치적 내전까지 심지어 선동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법적인 논리보다는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가지고 극우들을 선동한다든가 내전을 선동한다든가 그런 용어, 그런 발언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언론이 거르지 않고 그렇죠. 무비판적으로 보도를 거죠. 하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 비판적인 받아쓰기 보도량이 가장 많은 곳이 공통적으로 YTN, 그 다음에 연합뉴스 TV, 그리고 연합뉴스, 그 다음에 뉴스원, 뉴시스, 이데일리, 그리고 일간지 중에는 세계일보. 이렇게 공통되게 가장 많은 보도량을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YTN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유진그룹이라는 기업에다가 지분을 강제 매각을 했잖아요. 그 YTN이 지금 윤석열 정부 이후에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 편들기에도 가장 앞장서는 언론사로 분류됐는데 내란 이후에 이렇게 많은 받아쓰기 그리고 기계적 균형 이런 보도를 한 언론사이고요. 그 다음에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 TV 또한 연합뉴스는 또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영 언론사잖아요. 그 인사권이 또 정부 영향력 아래 놓여 있고 이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가장 또 많은 받아쓰기. 그래서 스피커 언론의 상위를 앞다투고 있어요. 그 사장 임원 등이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로 재구성이 됐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로 어제 그런 그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주로 이제 조선일보 쪽에 좀 조선일보가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근데 지난주 윤석열 퇴진 즉각 파면 이 비상행동 집회가 있었잖아요. 네, 매주 있죠. 예.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예. 네. 있었는데 거기서 나름대로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스피커 언론에 화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발언 때 예, 언론 문제에 대해서 규탄하는 발언인데 예. 이제 저희 민원연도 그 비상행동의 그 일원으로 열심히 또 저희도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데 저희가 사전 대회로 언론 외상센터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화난 사람, 또 언론에 그 심각하게 상해를 입은 분들, 그렇죠. 상처를 입은 분들, 트라우마. 그렇죠. 예, 언론 보도가 이렇게 하면 막 짜증나고 화나고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윤석열 스피커 노릇 그런 무비판적으로 윤석열 측이나 변호인 측의 어떤 정치적 선동 언어들을 갖다가 그대로 포장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걸 보면 좀 화가 받기도 하고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이 매주 그 대규모 그 시민행진을 할 때마다 시민들이 그 언론 스피커 노릇 그만해라. 내란 동조하지 마라. 이렇게 규탄의 목소리를 냈는데 그날은 좀 따로 한번 언론 보도에 대해서 또 언론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해서 장을 마련을 했어요. 이날 오신 분들이 서울대 학생. 서울대 학생이 본인은 저희 마이크를 잡기도 부끄럽다라고 한 게 그 직전에 구구 세력들이 서울대 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하고 또 실제 서울대생이 하기는 좀 어렵지만 서울대생이라고 밝힌 또 소수의 그룹들이 탄핵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잖아요. 그 사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게 전체 서울대생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런 목소리가 어쨌든 서울대 안에서 나온 게 너무 부끄럽다. 그러나 다수의 그 청년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 그런데 그 소수의 목소리 또 외부에서 온 구구 세력들까지 결합된 그런 회견을 대대적으로 언론이 보도를 해서 마치 서울대생이나 청년들이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것 마냥 보도된 것에 대해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보도는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희들도 이제 방송에서 하니까 저희 뉴스버스 쟁점5이라는 방송에서 여러 번 다루긴 했는데 그때 이제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하면 민주광장인데 아크로폴리스 하면 상당히 대학 민주화 운동의 어떤 상징성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구구파애들이 그 소위 밀어내고 거기서 집회를 하려고 하다가 상당히 갈등이 생겼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소수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들도 포함돼 있고 근데 이거 언론에서 만약 탄핵 찬성 반대가 마치 거의 세력들이 비슷한 것이냐 이렇게 해서 보도를 했고 이날 KBS, MBC, YTN 윤석열 정권의 가장 그 표적 탄압을 받았던 공영방송의 노조의 위원장이나 기자들이 나오셔서 발언을 또 하셨는데 진짜 회원협에 계신 분들도 나오셨어요. 발언을 하셨군요. 그런데 MBC 기자가 마이크 잡고 MBC를 이렇게 지킬 수 있었던 건 이 시민 여러분입니다 이랬더니 지나가는 시민들까지도 다 박수를 치시고요. KBS 언론노조 KBS 본부장이 지금 KBS는 그 파우치 박장범 사장이 장악을 해서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계엄 이후에 이 탄핵 관련한 비판 보도도 지금 막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느 시민분께서 정말 KBS 때문에 내가 병이 날 지경이다. KBS가 너무 KBS만 보면 열불이 난다. 이렇게 이제 또 막 목소리를 외치면서 노조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YTN 지부장이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했더니 YTN 니네도 똑같아. YTN만 들면 다 윤석열 편만 들어. 이러니까 YTN 지부장이 그래서 시민들이 메스를 들고 지금 장악된 YTN을 수술을 해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날 그렇게
그 YTN이나 KBS나 종편, 네. TV조선 등을 보면 열불이 나서 내가 살 수가 없다라고 네. 했던 분이 이날 이 현직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듣고 마지막에 우셨어요. 네. 그 응어리 쌓인 게 좀 풀어졌다. 네. 그래서 이런 공영방송들, 윤석열 정권이 장악된 네. 언론들 다시 제 역할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끝나고서도 네. 저희와 그 참석자들 붙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장면이 좀 뭉클했습니다. 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제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네. 나왔을 것 같아요. 나왔죠. 토론자로 우리 그 언론계를 대표하는 현업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네. 뭐 영상기자협회 네. 등 그리고 또 언론노조, 네. 언론 노동자들, 전국의 언론 노동자들 15,000명의 네. 조직인 언론노조에 이제 3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돼서 언론노조 당선인이라고 부르는데요. 현재는 MBC 본부장, 이호찬 본부장이 또 네. 참석을 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진단을 하면서 네. 이렇게 받아쓰기, 그 다음에 그 내란 세력 동조, 선동하는 그 언론 보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정권에 장악된 언론들이 네. 주로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고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내부에서 이렇게 정권이 네. 경영진, 임원진을 친정권적인 인사들로 인사 내리꽂아서 네. 그 기자나 PD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그 목소리를 네. 탄압하고 이러는 거에 맞서서 네.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보도를 제대로 하려면 네. 내부에 건강한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 네. 그게 노조가 해야 될 몫이다. 그래서 노조가 더 건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또 발언도 해주셨죠. 맞습니다. 노조의 목소리 그리고 어떤 기자단체, 편기자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협회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주면 그런 일방적으로 어떤 정부에 장악된 그런 목소리들을 견제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은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기자협회나 방송기자연합회 부회장이나 회장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언론 내부에 대표님도 잘 아시지만 수많은 보도 준칙이 있잖아요. 네. 그런 보도 준칙의 기본만 잘 지켜도 언론이 이번 내란 보도에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는 이런 참담한 지경이 아니었을 거다. 왜 우리가 이런 기존에 만들어진 저널리즘의 기본이라고 하는 사실 확인한다. 사실 확인만 해도 이런 일이 없잖아요. 왜 그런 게 안 지켜질까?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하면 언론 내부에서 현업 언론인들, 일선에 있는 기자나 PD들이 보도를 하고 취재를 하고 방송 제작을 할 때 할 수 있을까? 요런 또 이야기들도 나왔죠. 그 이제 그런 역할들을 지금 밖에서도 하시잖아요. 아까 말한 건 이제 내부 얘기지만 그리고 보도 준칙도 이렇게 만들어서 지켜 나가는 문제 중요하지만 밖에서도 감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 신미 처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시민회로로 저희가 이제 언론 내부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저희가 비판하는 게 저희는 잘못된 보도고 부족한 보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부에서는 또 최선이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저희의 비판이 아마 저희 한국 사회 안에서 가장 매서울 거예요. 지금까지는 크게 어떤 언론 문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어떤 조선일보 행태에 대해서 보도 행태에 대해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슈하고 국면별로 좀 나눠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비상계엄 이후에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하고 단계별로 이렇게 국면 이슈별로 하나씩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편 총평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조선일보는 12월 3일 내란 직후부터 국회에서 12월 14일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의 기간은 매우 비판적이었어요. 뭐 계엄은 말도 안 되고 반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또 국가 망신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그렇죠. 그러면서 비판적이었는데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부터 상당히 논조가 변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12월 3일부터 초기부터 뭐 대다수 언론이
계엄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이러지만요. 저희가 12월 3일 이후에 네. 한 2주간을 분석을 해봤었는데 내란이라고 쓰는 언론, 네. 그 다음에 계속 계엄 사태라고 명명하는 언론, 이거는 분명하게 달라요. 근데 사실 용어라는 게 굉장히 입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관점과 그렇죠. 입장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또 저희가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네. 언론이 네. 어떠한 관점과 입장을 가지고 네. 상황을 해석을 하느냐에서 매우 중요하죠. 네. 저희들은 그래서 그 12월 3일 당일날 여기서 방송을 그 새벽에 1시 막 이렇게 했거든요. 네. 계엄 하는데 그때 썼던 게 윤석열 계엄은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이라고 이미 그때부터 썼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누가 봐도 이게 친위 쿠데타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금방 만약 그날 당장은 막 비상계엄 이게 뭐지 했지만 한두 시간 만에 이렇게 정리는 할 수 있다. 아니 모든 국민이 실시간으로 다 방송과 봤잖아요. 유튜브로 예. 그 광경을 봤잖아요. 그러면 친위 쿠데타이고 내란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양식 있는 언론들은 직후부터 이건 내란이다, 네, 이건 네. 쿠데타다 이렇게 네. 명명을 하면서 이게 사건의 본질을 언론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명명하느냐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이른바 이제 우리 언론의 그동안 레거시 비디오에서 주류 언론이라고 했던 곳들은 계속 계엄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네. 예, 계엄이라고 사용을 12.3 했고요. 비상계엄 이렇게 네, 얘기하죠. 예, 계엄이라 또는 계엄 사태. 네. 네, 이렇게 명명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도량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뭐 계엄이 들어가든 내란이 들어가든 보도량을 저희가 측정을 해보니까 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어요. 어. 그러니까 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그렇죠. 이 초유의 사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있어서 네. 소극적이었어요. 다만 누가 봐도 네. 예, 이거는 불법인 상황이니까 그때는 옹호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초기에. 네.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접근한 건 맞다. 네. 보도량에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네. 적었어요. 적었다. 왜냐하면 조중동 같은 큰 매체가 이런 초유의 네. 내란 같은 사태가 뭐 100년에 한두 번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요. 네. 예, 거기다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내란을 일으킨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온 지면을 털다시피 해서 보도 건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보도가 적어서 네. 이 문제를 상당히 네. 축소하려고 한 거 아니었나라는 의심까지 살 정도로 적었어요. 네.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된 후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네. 기사들이 나오고 경제 위기론이 또 나오기 시작을 네. 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아니 탄핵 가결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면 이게 이제 헌재로 넘어가면 헌재에서 조속하고 신속하게 이 변론을 통해서 그렇죠. 탄핵 심판을 통해서 빨리 이게 마무리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네, 결론을 내줘야 이게 또 그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왜냐하면 네. 이 내란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경제, 뭐 모든 우리 사회가 지금 위기인 상태인데 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지름길이 네. 내란을 빨리 종식시키는 거거든요. 네, 내란 네. 상태를. 그런데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가결안이 통과되고 나서 시민들이 빨리 탄핵 시켜라, 파면시켜라 라고 하면서 매주 모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여의도에 모여서 국회가 탄핵소추안 의결해라 이런 목소리가 광화문으로 옮겨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조속하게 심판하라. 네. 예,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데 그 와중에 조선일보가 가장 앞장섰던 보도는 갑자기 그 시민들 시위 과정에서 민주노총 네, 네. 조합원이 네. 경찰을 폭행을 네, 네. 해서 경찰이 의식불명 상태다라는 네. 근거 없는
그렇죠. 예, 처음에는 그게 온라인 카페 등에 올라와요. 근데 다 근거가 없으니까 삭제가 되거든요. 네. 근데 계속 그게 주말 동안 올라오다가 그 작은 인터넷 신문들 예, 에서 이러이러한 의식 불명설이 있다더라 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걸 주류 언론 중에 조선일보가 인터넷판에서 또 크게 봤죠. 네. 근데 본인들도 그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지면에는 싫지는 않아요. 네. 근데 사실 나중에 그게 허위였거든요. 의식불명한 경찰도 없었고 시 와중에 무전기를 맞아서 트러블이 있어서 또 몇 명이 연행된 과정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조합원이 2명이 이제 입건된 경우가 있는데 그 이제 시비 중에 무전기를 던져서 무전기가 경찰 이마에 이제 닿아가지고 경상을 입은 찰가상을 입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하고 이 허위 조작 정보라고 저희는 말하는 이른바 가짜 뉴스는 완전 다른 사건인데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또다시 그 시민들의 그 집회를 폭력성을 부각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 시위에 또 본질을 또 호도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들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체포 영장 집행 국면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1월 초부터. 그래서 한남동에서 대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조선일보가 확 달라지죠. 본격적으로 논조가 달라져서 공수처를 공격을 합니다. 공수처에는 수사 권한이 없다. 공수처에 수사 권한 없다는 건 그건 허위 주장이거든요. 물론 공수처에 대해서 공수처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여러 입장들이 달랐어요. 여야도 다르고요. 언론도 평가가 달랐지만 현재 공수처가 내란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라는 건 현행법에서 그건 무리한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 주장을 앞장서서 하면서 그때 공수처가 주관하는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다라는 그 불법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부각해서 그렇죠. 따옴표로 전달을 하죠. 근데 12월 31일 날 사설에는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해요. 조선일보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경호처라 하더라도 근거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은 그 책임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체포영장 집행은 다르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 된다. 이게 12월 31일 날 조선일보 사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1월부터는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입장이 달라지잖아요. 마치 공수처가 불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보도를 몰아가고 그런 목소리들을 계속해서 대변해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대적으로 하면서 공수처가 그 중앙지검에다가 구속영장을 했다가 안 되니 서부지원으로 했다. 법원 쇼핑을 했다라는 또 보수 세력이나 구구의 또 목소리를 또 변호사 측, 윤석열 변호사 측의 목소리, 그런 주장들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왜 이렇게, 이른바 내란 세력 동조, 하는 보도들을 내놓는가. 그러면, 조선일보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불법이 아니란 얘기인가? 그럼 그게 합법이란 얘기인가? 우리가 상식적인 눈으로 판단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비상계엄에 대해서 입장이나 평가가 금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물론 이제 극우적 주장을 하면서 탄핵 그 반대를 외치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여론의 큰 흐름은 탄핵해야 된다는 거, 파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상계엄이 어떤 민주공화국에 대한 어떤 그 반역적 행위고 국민 주권의 배신 행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흐름은 어느 정도 의견이 서로 이제 여론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이제 공수처 흔들기가요 이후에 탄핵 심판 변론이 본격화되면서 헌재 흔들기로 이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변론이 시작되기 전부터 헌재 재판관들의 사상에 문제가 있다. 사상 검증까지도 개인의 이제 막 한 명 한 명 메신저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마치 헌재 재판관들의 개인 성향으로 네. 헌재 재판이 편향되거나 불공정해질 것처럼 네. 편향 시비를 계속 그렇죠. 삼았는데 가장 목소리를 또 앞장서서 앞장서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야당에서 헌재 그 내란죄, 그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 측에서 내란죄를 뺀 거죠. 그러니까 내란죄를 빼는 게 아니고 형사재판처럼 우리가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란 행위에 대해서 다퉈서 이게 위헌 위법적인 건지 심판을 청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하겠다. 거고 형사재판 그 요소는 형사재판에서 다루겠다. 네, 이건데.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귀화로 해가지고 내란죄 뺐다는 걸 가서 뭐 무슨 내란 행위가 빠지면 어떻게 이게 탄핵 심판이 되느냐 이런 분위기로 몰아갔거든요. 근데 그거는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형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뺐어요. 그때 소추위원장이 권성동 국회 측 소추위원이 권성동 현재 의원이고 본인이 그렇게 형사 요소를 빼는 건 문제 없다라는 거를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던 분인데 지금에 와서 국힘이 그거를 딴지를 걸고 문제를 삼으니 또 조선일보는 그걸 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주는 거예요. 거죠. 네,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같은 계열사인 TV조선도 이번에 헌재재판관 사상검증하면서 흔들기에 방송사 중에 가장 앞장섰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란죄 빼면 계엄 유언 여부로만 심판, 여당이 이제 국민의힘이 절차 위법이다. 그러면 이걸 계속해서 이 내용 가지고 이제 보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극우들 주장과 이게 같이 결합이 되는 극우들이 좀 어떤 그런 주장들을 하는 새가 조금 확대돼가는 양상은 좀 보였어요. 조선일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극우 세력에 미친 영향이,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렇게 일종의 이제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이게 극우 인사들이나 극우 세력이나 아니면 극우 성향의 작은 매체에서 얘기하는 거와 이렇게 1등 신문 자처하는 조선일보에서 하는 거는 명분을 실어주는 효과. 그러면 다른 일반 시민들이나 이걸 잘 몰랐던 분들도 그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른바 이런 걸 이제 동조 효과라 그러잖아요. 나만 혼자 생각하거나 소수만 하면 이게 사회의 여론으로 취급이 안 되는데 뭔가 영향력을 가진 언론 또는 정치인 또는 유명 인사들이 떠들기 시작을 하면 이게 사회의 여론으로 취급되는 그런 동조 효과에서 조선일보와 TV조선 등이 미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땔감 노릇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떤 명분 삼아가지고 또 그 세를 확장해 가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조선일보 이렇게 보면 1월 1일 날 제가 사설을 보면 가장 시급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쓰는 게, 헌재에 대해서 쓰는 게 가장 시급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일 것이다. 이렇게 빨리 해라라고 추구하거든요. 서둘러서 해야 된다. 왜냐면 윤석열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가장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어떤 내란행위 지속 상태를 빨리 종결하는 거. 이게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거든요. 탄핵 그 결정 여부를 헌재가 빨리 심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조선일보도 처음에는 여기에 이런 입장을 보였는데 나중에는 헌재가 서두른다고 헌재가 빨리 한다고 지금 딴지를 걸잖아요. 그렇죠. 서두를 일이냐라고 하면서. 근데 서두를 일이 아니라 이게 그 전직 대통령 탄핵이 2번 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때,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의 일정과 그때의 방식으로 보더라도 지금 오히려 초반에 국회에서 헌재 넘어가는 기간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 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헌재 재판관들의 재판 방식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본인들에게 시간도 배정을 안 해주고 변론을 보장 안 한다 이러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는 일주일에 3번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너무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 변론 시간을 일일이 시간을 재가지고 제한한다. 여러 가지 트집을 잡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조선일보가 일일이 힘을 실어주고, 대변을 하고, 정말 그 따옴표 크게 제목으로 뽑아가지고,
일방에 네. 윤측 또는 윤측 대리인단 주장만 제목으로 뽑아서 네. 예, 이거를 또 기정사실화 해주고 그 윤석열의 최후 변론도 조선일보가 일면에 실어줬지 않습니까? 일면에 실을 얘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어주고 오히려 국회 측 얘기는 그 일면 톱 그 기사 중에 한 문장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네. 그 변론 과정에서 그 조선일보 등을 비롯해서 언론들이 네. 변론에서 이제 나온 여러 주장들을 보도한 걸 보면은요, 이게 분명하게 양쪽 입장이 다르거나 또는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개변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게 뉴스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죠. 그거는 다룰 수 있는데 이게 왜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고 네. 심지어 거짓말도 나왔잖아요. 거짓. 네. 그다음에 궤변이냐를 해석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는 거면 국회 측 입장도 그렇죠.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네네. 뭐 국회 측 입장을 아예 생략하거나 아예 외면한 경우는 다수고요. 서부지법 폭동 사건이 구속이 되면 폭동 사건이 네, 있었는데 그때는 또 이게 마치 양비론식으로 이건 누가 봐도 그 법원에 난입한 거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거는 정말 이거는 폭동인데 폭력행위인데 그 양비론뿐만이 네. 아니라요. 조선일보는 그 책임이 경찰이 미온적으로 네. 대처하고 네. 시위에 대해서 관대하게 네. 시위 관리를 해온 것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온건하게 시위 관리를 한 게 민주노총 등 네. 진보 세력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네. 해오다가 이번 서부지법 때도 그렇게 관리를 네. 충분히 예견됐는데 제대로 못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경찰 탓, 네. 민주노총 탓을 하는 네. 정말 희한한 기사도 나왔죠. 그리고 심지어 법원 탓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어떤 사설 기사 이런 걸 본 것 같은데 네. 법원이 그동안에 어떤 편향적인 판결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다. 네. 이런 허무맹랑한 이런 어떤 주장도 제가 등장한 걸 봤거든요. 네, 저는 사실 서부지법 그 폭동 사태 때 이게 조선일보가요. 예전에 정말 조선일보가 늘 쓰는 조선일보는 민주노총이라고도 쓰지도 않고 민노총이라고 쓰잖아요. 네. 그 민주노총이나 또는 다른 시민사회나 이런 데서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봐요. 대문짝만하게 일면에 쓰고 사설 쓰고 그렇게 그렇죠. 폭력을 네. 그 부각을 하고 반노조 어떤 그 지면을 보도를 부각해서 하던 조선일보가 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습격당하는 그것도 폭도들에 의해서 습격당하는 일이 일어났고 정말 우리의 법치주의가 공격을 받고 헌정질서가 유린되는 현장을 목도하면서도 그런 비판은 없이 이거를 경찰 탓, 법원 탓, 민주노총 탓으로 물타기를 하고 정가시키는 보도를 할 수 있나? 이건 너무 좀 뻔뻔한 보도다. 네. 그 이제 조선일보 얘기로 갔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쭉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하는데 조금씩 다 얘기가 이제 나왔거든요. 네. 국면하고 이슈마다. 근데 최근 얘기로 좀 가서 보면 그 최근에 김건희 씨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을 걸겠다. 목숨을 걸고 조선일보 폐간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도대체 조선일보와 윤석열, 김건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게 지금 사람들의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려 있어요. 일단 저는 그게 이게 딱 제목에 떴을 때 깜짝 놀랐어요. 조선일보 폐간을 김건희 씨가 얘기했다 그래서 저희 민원연은 2000년대 아마 그때는 저희 대표님이 조선일보 기자셨을 거로 생각되는데 저희가 안티조선운동, 조선일보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단체예요. 그 당시 아마 조선일보에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조선일보 앞에서는 매일 점심시간에 그 조중동 폐간 실천단이라고 해서요. 시민들이 조선일보 폐간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매일 벌이는 시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 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이거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앞에 그 다운표 앞에 김건희가 아니고 무슨 민원연이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러고서 봤는데 그래서 제가 3번이나 봤어요. 이거 진짜요? 진짜요? 그래서 그런데 진짜로 지금
이 정권을 탄생시킨 1등 공신이라 평가받는 조선일보를 그렇게 해서 탄생된 대통령의 부인이 폐간 네. 얘기를 했다? 네. 이거는 엄청난 일인데, 이건 분명한 내막이 있을 거다. 네. 네, 그래서 저도 관련한 좀 상황들을 열심히 한번 봤습니다. 네. 봤는데 이게 명태균 게이트와 연결이 된 사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근데 그게 나온 시점, 김건희 씨가 발언한 시점은 지금 비상계엄 이후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거 보도를 보자마자 조선일보가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뭐 언론 보도로 지금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명태균 씨가 본인이 윤석열, 김건희 씨하고 통화한 녹음 파일이나 또는 네. 메시지를 주고받은 파일들, 네. 이런 것들의 핵심을 모아가지고 USB로 네. 예, 만들어서 그것도 5개로 복사를 해서 네. 하나는, 그 중에 하나는 조선일보 네. 기자에게 네. 예, 건네주고, 또 하나는 또 이게 네. 안 되면 또 보험용으로 또 다른 네. 사람도 또 해서 이거를 용산에 전달을 해서 네. 어쨌든 자기 보호를 위해서 쓰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명태균 씨를 구속을 시키려고 하니까 명태균 네. 씨는 그 구속을 모면하기 위해서 과거에 윤석열과 김건희하고 뭐 오갔던 그런 것들을 하이라이트만 담아서 USB로 지금 몇 개를 만들어서 거죠. 네. 보험용으로.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걸 행사하기 위해서 모면하려고 그러면 나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나 저기 터트릴 거 있다. 나 폭탄 있다. 있어. 네, 예. 이거 알려야 되잖아요. 네. 그 알리기 위한 어떤 메신저로 지금 조선일보 기자를 활용한 거죠. 활용했다 네. 이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기자는 그걸 받고 보도는 일단 안 했어요. 네. 안 하고 용산에 줬는지 안 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줬을 걸로 추정을 하지만 아직은 모르는 거죠. 조선일보는 주진 않았다. 네. 내용은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아, 내용은 전달을 했다고 합니까? 내용은 용산에? 전달했다. 네. 네. 그런데 실제 윤석열, 김건희는 이 명태균 USB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하나를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만들었으니까 네. 명태균이 누군가를 통해서 조선일보가 전달 안 했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또 전달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 물론 이번에 이 과정에서 내란 그 헌재에서 심판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국회에서 청문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네. 검찰이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내란 준비가 아주 오래전부터 나름 네. 치밀하게 준비가 돼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그 시점이 12월 3일이었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과 이제 의문이 네.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 김건희 씨의 그 조선일보 네. 폐간시키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이게 10월에 벌써 USB는 전달이 되든 USB의 네. 내용이 전달이 되든 됐고 12월 3일 날 네. 계엄이 선포가 되고 이 폐간시키겠다는 발언은 어쨌든 계엄 이후예요. 네네. 지금 날짜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뭐 12월 말이나 네. 뭐 12월 중순이나 이렇게 분분한데 어쨌든 계엄 이후에 이게 이제 대화가 이 김건희 씨의 이 발언이 이제 녹음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조선일보는 10월에 이거를 입수하고도 네. 이렇게 폭발력 있는 걸. 네. 이 기자 생활 오래 하셨지만 네. 이런 소스는 엄청난 거잖아요. 이거 진짜 노다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네. 그 조선일보는 이제 왜 보도를 안 했냐? 아니 그 취재 과정에서 야 네가 그걸 전달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전달도 해줄게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설득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언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1차적으로 보도를 목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보도와 취재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예, 그렇죠. 이게 거강꾼이 아니잖아요. 네. 브로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선일보는 이제 왜 안 했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신비밀보호법과 언론윤리에 위반이 된다 우리가 그동안 안 하고 있었다.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보도를 하게 되면 통비법 위반이다. 언론윤리에도 위반된다. 이 얘기를 변명을 했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언론윤리 부분에 있어서요.
그 내부에서 너무 잘 아시지만 언론 윤리를 가장 말할 네. 자격이 없는 곳이 조선일보, TV조선 등 네. 조선 미디어 그룹이에요. 네. 그 김경수 전 지사, 경남지사, 예, 네. 경남지사 그 댓글 드루킹 사건 때 네. 그거 취재하려고 그 산장에 네. 그 몰래 들어갔어요. 주거 네. 침입이죠. 네. 불법적으로 그 몰래 들어가서 자료 네. 훔쳐왔어. 그다음에 조선일보가 그 이른바 조국 전 장관 그 네. 자녀 취재를 할 때 네. 그 저희 세브란스 그 인턴을 하고 있던 연세 세브란스에 가서 네. 그 취재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네. 취재도 안 된 네, 그 네. 인터뷰한 사람이 실체가 네. 없었고 기사 삭제도 하고 사과도 하고 이랬어요. 네. 그러면 그때마다 조선일보가 뭐라고 항변을 했냐면 네. 우리는 이거 공익 목적으로 했다. 네. 그렇게 항변했던 네. 언론사예요. 네.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취재윤리, 네. 언론윤리 이건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렇게 네. 형평성이 있으려면 그 이전부터 네. 윤리를 잘 지키셨어야죠. 아니면 이번에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명태균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니, 왜 그러냐면 네. 10월 30일에 그래서 제가 이제 명태균 이 USB를 조선일보가 언제 얻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주진우 기자는 11월이라 그랬는데 조선일보는 10월에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보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직후의 보도들을 보기 위해서 쭉 봤더니 10월 31일 날에 민주당에서 그거 있잖아요. 윤석열과 명태균의 이 녹취를 이렇게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김영선 공천 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이 녹취 10월 31일 날 공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11월 1일 날 조선일보 보도를 해요. 네. 일면 사이드에. 네. 근데 그 내용이 민주당은 주장했다. 주장했다. 예, 주장했다예요. 근데 이미 자기들은 이 녹취로 김건희의 목소리가 든 거, 윤석열의 목소리가 든 거, USB를 갖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개를 그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뒷부분까지 이제 지금 네. 새로 공개된 네. 거 뒷부분까지 네. 나온 거지만 말이 많네 하는 거는 민주당에서 공개한 부분 거기까지인데 네. 그 이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보도를 보도하지 안 안 했어요.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보도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때 그 녹취록이 나왔다 민주당에서 그럼 그 다음에 보도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가 뭐 저희 언론윤리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렇게 정말 그 전국을 강타할 네. 지금의 내란 사태가 왜 시작됐는지 그 원인을 네. 규명하는 데 있어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취재 소스를 확보하고도 네.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네. 그거는 진짜 반윤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또 생기잖아요. 왜 안 했을까? 그거 갖고 뭘 했을까? 왜 안 하고 뭘 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 생기잖아요. 네. 네. 저는 이게 조선일보가 이걸 보도 안 한 거는 모종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네. 뭔가의 거래를 시도했다거나 네. 아니면 조선일보의 자사의 그 더 큰 이득을 취하기 위한 네. 그런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죠. 네. 예, 이게 어떠한 파급력을 갖고 얼마만큼의 뉴스 가치가 있는지를 너무 잘 아는 네. 언론사가 이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네. 예, 지금 벌써 10월에 입수해가지고 지금까지 4개월 가까이 네. 보도를 안 했다? 보도를 안 했으면 이제 다 공개가 된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지금 그 주진우 기자가 유튜브 통해서 지금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파장이 지금 어마하잖아요. 네네. 근데 조선일보가 내놓은 그 입장이라는 건 너무 궁색하기 그지없는 걸 떠나서 이해할 수 없는 네. 입장을 내놓고 있고 뭐 언론윤리, 통비법 위반 이러는데 통비법 위반 같은 경우도 이게 공익적 목적이라면 네. 충분하게 이거는 네. 다퉈볼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동의를 안 했다 그러는데 바로 명태균 씨 측에서 저희 법률 대리인 변호사가 네. 그 얘기 다르다. 우리 그거 그렇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바로 했어요. 네네. 그리고 그 내용이 설령 아까 얘기한 대로 동의를 안 해서 못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녹취록을 공개한 그 10월 30일 이후에는 같은 내용이잖아요. 충분히 그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보다 조금 더 있는 거고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서류에 들어가 있는데 그 같은 사안에 대한 녹취록이란 말이에요. 네. 그때는 보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 전까지는 다 명태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명태균이 말려서 안 했다 그런다면 네. 그때 최소한 10월 30일 민주당이 공개했던 그 직후에는 공개를 언론에 보도를 해줬어야 이게 조선일보가 뭐 명분이 서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변명이, 그 궁색한 변명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언한 것 중에 좀 정정이 필요한 게 이게 네. 지금 조선일보 기자가 USB는 전달 안 했다는 게 조선일보가 어쨌든 입장문에 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은 전달했다라는 것도 네. 조선일보에서는 아직 그렇게 얘기한 바는 없고 네. 내용이 전달됐다라는 일부 보도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확인이 네.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네. 조선일보도 이제 네. 전달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거죠.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보도를 안 한 거잖아요. 네. 안 했는데 전달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면 거강꾼 노릇한 것밖에 안 돼요. 네. 기자나 조선일보 자체가 네. 그러면 명태균이 준 걸 갖다가 윤석열의 어떤 심부름 역할을 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언론 윤리 아까 통비법 얘기를 했지만 궁색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가 지금 단순히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형사적으로 무슨 처벌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언론 어떤 윤리에서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건 언론 윤리뿐만이 아니라, 도대체 어떠한 거래나 또는 모종의, 네. 예, 이게 있었길래 이렇게 됐냐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상규명이 할 수 있을까요? 진상이. 저는 특검법이라고 봅니다. 특검밖에 답이 없겠죠. 저는 이번에 좀 살펴본 게, 그러면 10월에 조선일보가 USB를 받았고, 12월 3일 날 내란이 일어났고, 또 조선일보가, 이 보도 태도가 시시각각 변해 왔는데, 그러면 조선일보가 입수한 시점이라고 하는 10월과 내란이 일어났던 12월 사이에 조선일보에서 김건희 윤석열 보도에 어떤 특이점이 있을까를 다시 살펴봤어요. 네, 그걸 봐야.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얘기한 게 12월, 그러니까 김건희가 조선일보 폐간 발언을 한 게 12월 비상계엄 이후고,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에 명태균 USB를 입수한 건 10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2달 간격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를 봐야 김건희의 배경 발언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힌트를 우리 신 처장님이 조선일보 보도에서 찾아보려고 지금 봤다 이거잖아요. 네. 지금. 네. 어떻습니까? 제가 10월부터 2월까지를 좀 봤거든요. 네. 그런데 보니까 10월 그 초부터 조선일보가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에 대한 그 네. 비판 논조가 계속 강도가 더해지는데 네. 또 흥미로운 건 칼럼, 네. 사설은 강도가 높아요. 그런데 그 지면, 우리가 이제 네. 본문이라고 얘기하는 지면에서 이때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한참 네. 그 논란이 일 때인데 그 보도는 또 비중이 약해요. 네. 네. 그런데 사설 칼럼에서는 정말 이른바 언론계 용어로 엄청 조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왜 이렇게 세게 쓰지? 그러려면 명태균 게이트를 열심히 추적하고 심층 취재하고 심층 보도하고 검찰 수사 제대로 안 하고 네. 소극적인 검찰을 네. 수사 적극적으로 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보도는 없이 사설 칼럼이 엄청 목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네. 그 이상했던 게 만약에 USB를 보고 그 내용을 다 봤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완전히 그냥 마음 놓고 네. 제대로 조져도 되겠구나 생각해서 네. 한 건지. 네. 예, 이거는 뭐 추정이지만 그래서 제가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10월 7일 날 네. 아주 조그마한 기사인데 저는 그때도 이게 흥미로웠어요. 그 천안함 유족의 네. 멘트를 작게 인용을 해요. 뭐라고 네. 하냐면 할 말 있다. 정치권에 할 말 있다인데 예.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억울해도 민심이
요구할 때 들어야 한다라는 걸 네. 제목으로 뽑아가지고 작게 내보내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천안함 유족 코멘트로 땄을까 싶었는데 네. 다음날 사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 민주당에서 이제 공개하고 그다음에 SNS 뭐 이런 게 공개되기 시작할 때였잖아요. 대통령 부부와의 대화가 이렇게 마구 노출되는 정권도 있었나? 이렇게 사설이 나오더니 그다음에 다음날 이 대표는 이재명이에요. 네. 김 여사 앞에서 주눅든 판검사들 왜 네. 제대로 수사 안 하냐? 네. 왜 그다음에 뭐 도이치 뭐 네. 여러 있는데 왜 안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0월 10일 명태균은 뭘 네. 믿고 협박하고 용사는 뭐가 캥기는 게 있나? 네. 재밌죠, 제목이요. 네, 이러면서 또 이튿날 대통령님 대체 무엇이 중합니까? 네. 네, 이게 제목이에요. 사설 제목이에요. 그러면서 김건희 리스크가 점화되고 있다고. 네. 근데 이 무렵에 확보를 했는지 네. 아니면 그러니까 하여튼 그 즈음이잖아요. 아까 금방 얘기 나올 때 10월에 했다고 하니까. 네. 네. 그 즈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10월 16일 칼럼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라인가 아내인가. 네.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나라와 아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네. 시간이 얼마 없다. 네. 이거 뭔가 예측한 듯한 칼럼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 우리가 공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네요. 네. 그 당시에는 몰랐을 수 있지만 지금 그거를 USB를 갖고 있었다라고 치면.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조선일보가 USB를 갖고 있다는 걸 안 입장이라면 그 살서를 봤을 때 저놈들이 지금 나를 겁박하네? 곧 공개하겠다는 신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0월 17일 날 김창균 칼럼 녹취록, 콤마, 디올백, 콤마, 카톡 메시지, 점점점. 다음엔 뭘까? 겁난다. 제목입니다. 네. 다음엔 뭘까? 그러니까 우리 그때 그 다음이 뭘까를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계속 그 다음날 김연사 문제 검찰 떠나 정치로 결국 국민이 결정. 그리고 10월 18일에는요, 조선일보에 정말 이런 그 보도에 이런 문장까지 나옵니다. 김여사가 운영한 계좌도 통정매매 인정됐는데 불기소에도 풀리지 않은 의혹. 이거 도이치 주식 거래를 그 불기소하잖아요. 검찰이. 그때 뭐 비판 엄청 쏟아졌죠. 근데 그 사건을 열심히 취재하지도 않았고 뉴스타파 등이 외로이 취재할 때도 조선일보는 오히려 그 반대되는 입장의 무게를 실천된데 갑자기 불기소에도 풀리지 않은 의혹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0월 23일 잘 아시는 기자 정우상 칼럼에 오죽하면 김여사 포함 3자 회동 이런 말까지 나오나. 왜 그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이 만났는데 이제 뭐 서로 내용이 없었고 뭐 이랬다라는 건데 여기에 김여사 포함 3자 회동? 뭐 그다음에 10월 26일 날 너무 조롱성 기사도 나옵니다. 산부인과 대기실에 오빠 부르자 남자 20명이 돌아봤다. 영부인이 끌어올린 부부간 오빠 호칭. 이거 되게 조롱이에요. 조롱이죠. 조롱형 기사죠. 네. 근데 그게 나온 게 10월 2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USB가 조선일보 손에 들어간 게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10월 중에 확보를 했다니까 그 확보한 내용을 알고 썼을 수 있는 기사들이 쭉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그날 사설 제목이 이겁니다. 윤 대통령 보수 디커플링 시작됐다. 보수와의 이제 분리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보수도 윤석열 껴안고 갈 수 없다 이런 내 메시지잖아요. 뭐 계속 수위가 높아져요. 11월 1일 대통령 부부와 명시 문제 이대로 가도 괜찮나. 12월 2일 지금 윤 대통령 곁에 누가 남았나. 12월 2일 다른 기사, 이걸 이제 아까는 사설이고요. 다른 기사에서 마침내 10%대까지. 그러니까 지지율이 추락했다 이거예요. 국민 지지 없는 권력은 아무 일도 못한다. 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그 이유 중에 갤럽 조사를 인용하면서 17%로 가장 국민들이 꼽은 문제로 뽑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계속 지목을 하고요. 11월 4일 여야 모두 불안, 대통령은 위기감 느끼나. 이러는데 위기감 안 느껴? 이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월 8일 네. 예, 결정타 1호가 나옵니다. 양상훈 칼럼인데요. 12월 8일. 11월 8일. 아, 11월. 11월 8일. 네, 김여사의 다음 호칭이라는 칼럼입니다. 네. 예, 김 여사가 이래놓고 또 저기 퇴임 후에 또 여사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냐? 윤석열 대통령이 왜 기자회견 하잖아요. 네네. 7일 날. 네, 네, 11월 7일 날 합니다. 한 다음 날이죠. 네. 근데 최선을 다했다. 윤석열은 회견에서. 그런데 그러면서 왜 그때 회견에서 그 아내가 앞으로 김건희 씨가 대외 활동 안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제2부속실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지만 관건은 김 여사 그 문제인데 대외활동 중단보다 대내활동 중단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이거 청사는 제대로 이번에 안 하면 다시 여사로 불리는 네. 불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와 함께 제대로 잘 해서 다시 여사로 불리는 거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잘 처리해라. 이런 호칭을 합니다. 이러면서 여기에 제가 김 여사가 대외 활동만 중단할 것이 아니라 대내 활동도 중단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요구를 해요. 네. 그리고 어떤 인사나 정책에도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근데 그게 이제 11월 8일자라는 거죠. 네. 근데 정책에도 어떤 인사나 정책에도 그때 여러 의혹이 있었죠. 국정 개입 그렇죠. 의혹, 네. 인사 개입 의혹이 있었지만 조선일보가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예,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저희들이 이제 USB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아까 윤석열의 그런 목소리, 김건희의 공천 개입 목소리들이 들어 있는 거 플러스 다른 하이라이트들이 편집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메시지들이 그렇죠. 편집이 돼 있는데 네. 거기에서 보면 이러는 어떤 정책에 개입하고 인사에도 개입한 근거들이 정황들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서 10월 조선일보 논조를 말씀드렸지만 11월 논조는 훨씬 네. 예, 에스컬레이터가 됐잖아요. 네. 11월 9일 날 강천석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앤머리 인사협의 중단하고 부인 연줄 비서관 내보내라. 네. 그래야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을 믿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요. 11월 11일 날 그렇게 김건희 여사가 팔짝 뛰었다는 김경률 씨 인터뷰를 조선일보가 한 면을 털어서 합니다. 네. 김윤덕이 만난 사람에서 제목이 김건희 리스크 제기하자 나는 좌파의 첩자가 되었다. 네. 예, 그래서 김건희 리스크 문제를 정면으로 또다시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월 18일에는 김 여사 문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돼 해서 또 한 면을 털어서 국힘의 인사들하고 정치 전문가라는 사람들 4명을 인터뷰해서 대문짝만 하기 싫어요. 네. 그리고 결정타, 저는 이게 결정타라고 너무 늦게 나왔어요, 결정타가. 12월 5일. 제가 예. 결정타 나오는 걸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12월 5일. 네. 예, 2개가 있습니다. 역시 양상훈 칼럼인데요. 양상훈 칼럼을 쓰신 분은 양상훈 지금 주필이잖아요. 네. 12월 5일자에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와 12월 19일 김건희 특검 피할 수 있겠나. 저는 이 2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2월 5일 날 이 정도까지 몰랐다에 뭐라고 하냐면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부터 윤 대통령의 자폭이라고 해요. 자폭은 본격화됐다. 이게 12월 5일이 내란 다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을 자폭으로 본 거죠. 네. 그 다음에 12월 19일 날 김건희 특검 피할 수 있겠나. 여기가 정말 하이라이트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처럼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하고 막으려 한 것은 김 여사 문제뿐이었다. 김 여사 문제의 폭발력을 잘 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더 이상 김 여사 특검을 막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특검에서 부수적으로 김 여사 국정 개입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우려할 것이다. 하지만 다음에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김 여사 문제는 수사를 피할 수 없다. 수사 이전에 무차별 폭로부터 나올 것이다. 어차피 맞아야 할 때라는 뜻이다. 윤 대통령 탄핵 수추가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특검 이런 시련을 거쳐 그가 부인 문제에서 해방됐으면 한다. 그게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네. 저는 이 2개의 칼럼, 이 메시지가 이거 김건희한테 분노를 일으켰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른바 폐간 발언을 네. 나오게 하지 않았을까. 네. 네. 충분히 그런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 이후에 김건희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조선일보 12월 19일자라고 하셨는데 칼럼 네, 보면 마치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한 게 김건희 문제를 막기 위해서 한 것처럼 돼 있고 김건희 문제가 지금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이런 어떤 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아니 이 애들 봐라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그 칼럼들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0월에 입수해가지고 계속 조선일보의 사설 칼럼이 뭔가 용산의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네네. 너네 위기야. 니네,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뭐가 터질지도 몰라. 뭐가 더 나올지도 몰라. 계속 경고를 보내요. 네. 근데 이제 양상훈 주필의 표현에 따르면 자폭을 한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다른 걸로 처방을 했는데 김건희를 빨리 손떼기해라, 정리해라 이렇게 처방을 했는데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응답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자폭인 거예요. 네. 그러고는 12월 19일 날 어떻게 돼도 수사 면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 폐간 운운하는 걸로 연결되지 않았을까. 네. 하여튼 뭐 충분히 일리 있어 보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하면 김건희의 그런 발언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10월, 11월, 12월 에스컬레이터를 타듯 올라가던 조선일보의 논조가 대표적인 양상훈 칼럼이 1월부터는 완전히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1월 2일 날 칼럼이 그 12월 19일 날 그 칼럼 이후에 1월 2일 날 칼럼이 이재명 맞겠다는 국힘 다 빗나가는 이유. 그 다음에 1월 6일자 윤, 이 둘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2월 13일 탄핵대 기각 두 선택지밖에 없다. 없나.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탄핵하고 기각 이걸로 하지 말고 정치 수습책으로 풀어야 된다. 갑자기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수습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2월 17일 윤 임기 6개월 못 받고 개헌 밝히길. 이거는 지금 이 윤석열 탄핵 기각하고 윤석열이 저 6개월 동안에 저 6개월간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주고 임기 단축 개헌해라. 이건데 이거 말이 안 되죠. 지금 말이 안 되는 내용을 갖고 썼는데 갑자기 왜 이러지? 완전히 이렇게 180도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달라진 거죠. 혹시 이게 그 12월 중이나 말로 추정되는 김건희 씨의 조선일보 폐간 발언이 조선일보로 전달이 되고 조선일보 안에서 그동안 그 윤석열과 특히 김건희를 향한 이런 강도 높은 비판 이런 논조를 그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뭔가의 내부의 변화가 있었나? 또는 내부의 경고가 있었나?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바뀔 수 있나? 라는 의심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두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김건희의 조선일보 폐간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 명태균 USB 입수해가지고 그 상간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하나는 아까 금방 얘기하신 대로 12월 19일까지 강도 높은 비판, 특히 양상훈 칼럼에서 이래가지고 특검 모면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 이 칼럼이 나온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1월 달에 그 칼럼, 꼬리 내리는 칼럼이 나오기까지 사이에. 꼬리 내리는 칼럼.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내부에, 조선일보 내부를 본다면. 근데 이게 내부 일이라서 밖에 잘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양상훈 칼럼이 그렇게 급격하게 180도 이렇게 바뀌었다 입장이 그거는 그 정도라면 그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너밖에 없죠. 그렇게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조선일보를 가장 잘 아시는 가장 잘 알지는 모르지만 저도 뭐 잠깐 한 몇 년, 한 3년 좀 근무를 해서 내부에 대해서 조금 알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직접적인, 왜냐하면 주필이 언론사에 모든 입장을 갖다가 대변한 주필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상훈 칼럼이 왜 중요하냐? 주필이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필이 180도 입장을 바꿨다. 그러면 거기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오너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양상훈 주필의 논조를 이렇게 바꾸게 했나? 그리고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드러난 게 갑자기 김건희 씨의 조선일보 폐간 발언, USB, 조선일보가 USB를 확보하고 또 보도를 안 했어? 이게 다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데 이게 연관이 없다 할 수 없다.
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조금 더 정치하게 해서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는 네. 그 칼럼 내용 어떤 흐름을 가지고 조선일보의 논조가 이렇게 변화된 것들을 좀 분석했고 그 사이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 거다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한 거 추정을 해본 거잖아요. 네.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저도 그런 흐름이 충분히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해보고 그런 어떤 식으로 분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건 지금 이렇게 조선일보가 왜 이렇게 앞장서서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을 하고 또 지금 헌재 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문영배 재판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보도나 또는 그런 공격하는 목소리들을 대대적으로 부각을 네. 하냐, 이거에 있어서 이후에 탄핵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금 탄핵 결과 헌법재판소의 선고도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구구 세력의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네, 네. 이른바 그 탄핵 불복, 이렇게 불복하자는 이른바 네. 구구 세력이나 내란 세력의 목소리에 이렇게 힘을 실어주려고 한 거라면 이거는 정말 조선일보가 이런 행태를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네. 네. 그리고 조선일보는 그러니까 내란 속의 윤석열과 이런 어떤 구구들 그리고 윤석열의 어떤 직무 복귀 이런 어떤 걸 또 어느 정도 또 열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남들이 보기엔 그러니까 일반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상식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미 헌재 재판 과정이라든가 비상개헌 과정에서 이런 걸 모든 걸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증거들이 차고 넘쳐서 탄핵될 거다라고 다 생각하는데 조선일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습니다. 조선일보가 아까 명태균 씨 USB 관련해서 보도 안 한 이유로 언론 윤리, 그다음에 언론 윤리 현장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언론 윤리 강령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일면에다도 실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막 전면에 실고 이른바 헌법유린 광고 장사로 네. 돈도 벌고 그리고 광고와 지면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물론 광고도 메시지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데 광고에서는 이렇게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목소리를 그대로 네. 싫고 폭력을 선동하는 이런 목소리, 주장들을 그대로 실으면서 지면에서는 근엄한 척 한다는 건 매우 이중적일 뿐만 아니라 네. 이게 정말 반윤리적 태도거든요. 네. 근데 조선일보가 이번 내란 사태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때도 네. 예, 그 허위 주장이 섞인 보수단체 주장을 네. 가장 많이 실었고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탄핵 반대하는 목소리 네, 광고를 맞습니다. 실었던 전력이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엄청난 그 광고 수입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란 사태에서까지 이렇게 광고로 실어서 광고 장사나 돈벌이를 하면서 네. 언론 윤리 운운하는 건 언론으로서 자격 없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얘기입니다. 조선일보는 만약에 어떤 내란 속의 윤석열의 어떤 직무복귀, 귀환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열어두고 생각한다면 미련을 떨치시기 바랍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럴 일도 없을 뿐더러 이번 사태에 대해서 조선일보가 지금 짧은 입장문 내놓은 걸로 이거는 수습할 수 있는 일 아니다. 네. 네. 이제 진행되는 사안이잖아요. 네. 앞으로 소위 말하면 조선일보가 받은 어떤 USB에 명태균 USB에 뭐가 들었는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윤석열, 김건희 녹취록만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나온 내용들이 또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야 이제 그걸 전달한 배경, 왜 그 보도를 안 했는지, 그리고 김건희는 왜 화가 나서 조선일보 폐간을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진행된 사안이니까 그 국면마다 한 번씩 또 모셔서 얘기를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장시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